만약 당신이 평범한 주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걸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40대 주부 B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생각지도 못할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문학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인성과 도덕을 강조하던 사람이었죠. 아이들에게 삶의 가치를 가르친다며 교단에 섰다면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지도해야 한다며 귀가를 미루는 날이 많아졌고 교원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주말에도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한 번은 늦은 밤 남편의 셔츠에서 은은한 여성 향수가 풍겼습니다. 여선생들이 많으니 교무실에서 오다 가다 묻었겠지 라는 말로 넘겼지만 불길한 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부산으로 교원 연수를 한다며 집에 오지 않은 어느 날 밤 우연히 제 휴대폰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다는 남편이었지만 화면에 비친 것은 낯선 손이었습니다. 어? 여보! 그러나 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화면이 흔들렸고 낯선 여성의 얼굴이 잠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영상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전화한 걸까? 아니면 불길한 생각에 스쳐 지나갔고 저는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몇 번을 다시 걸었지만 계속 신호만 가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과 연동된 태블릿 PC가 거실에 있었고 저는 그의 기기와 연결된 계정을 열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몸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라고 만든 이 기능을 나는 내 남편이 어디에서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고 있다니 마치 드라마 속 불행한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생각해주는 시대라더니 어쩌면 나는 내 손으로 남편의 이중생활을 들춰보도록 설계된 비극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위치는 수덕사 근처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연수를 한다던 사람이 뜻밖에도 충청도의 한 관광지에 머물고 있다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빈 듯 멍해졌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애써 이성이 한시를 부정하려 했지만 직감은 이미 잔혹한 진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저는 손끝까지 겸짓단 채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난 상대는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향수 냄새하며 직장 동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동료가 잘못 눌렀네. 워크숍 끝나고 회식 중이니까 걱정 말고 자.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거짓말이란 걸 모를 거라 생각한 걸까요? 미안함도 없이 손가락을 놀려 보내온 이 뻔뻔한 메시지를 보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쏟아내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분노에 휩싸여 무작정 따지고 돌면 남편은 뻔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러 들 테니까요.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거짓말할 여지를 남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심장은 온몸을 압박하는 듯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숨이 막혀 결국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자고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 적막한 공간에서 저는 혼자 남아 남편의 배신을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이미 머릿속은 온갖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잠든 남편의 엄지손가락으로 지문을 인식시키며 잠금이 풀어진 순간 마치 시간이 느려지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자 낯선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 선생이라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확인한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즐거웠어. 내일 학교에서 봐. 두 사람은 단순한 업무적 관계를 넘어 이미 연인 사이의 언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앨범엔 단둘이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찍은 사진, 소주잔을 부딪히는 사진, 심지어 호텔밤으로 보이는 곳에서 나체로 찍은 사진까지. 더러워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겁도 없이 우리 집에서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띄어 손을 멈추었습니다. 확대해보니 분명 우리 집 부엌이었습니다. 내 부엌에서 그 여자가 나체로 앞치마만 두른 채 음식을 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괘씸하고 겁도 없는 남편은 우리 가족들만의 공간인 이 집에 내연녀를 들여 신혼부부 놀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가정을 포기해야 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아이들을 위해서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억울함과 분노를 눌러 담기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던 제가 믿고 살아왔던 남편의 배신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작아진 채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모든 걸 되갚아줄 것인가. 불같은 성격덕인지 고민의 해답은 얼마 안 가 나왔습니다. 저는 절대 참고 살 성격이 못 되는가 봅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참고 살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그런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기에 내 가정을 파탄낸 이 년놈들에게 모든 걸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직접 내연녀 A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A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간 날, 저는 주저없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는 몇몇 교사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과 A는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무슨 일로 연락도 없이 쳐들어왔소? 하지만 저는 남편을 무시한 채 A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러 왔어요. 우리 할 말이 있을 텐데요. A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여기는 직장인인 나가서 말씀하시죠.
남편도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그 순간 교무실의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올 것이 왔구나 라는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다시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건 와. 그리고는 A를 바라보며 차갑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직장에서 해결봐야죠. 이 사람과 관계 당장 정리하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인간들이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A는 코웃음을 치며 느릿하게 저를 훑어보더니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의심이 가신다고 해도 직장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는 엄연한 남편분 동료교사예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의부충처럼 이러시면 주변에서도 남편분을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조소와 비아냥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른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도 사모님 이야기해요. 남편분께서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야간 자유롭습니다. 회식이나 교사 연수나 매번 가실 때마다 사모님 걱정을 하실 정도니까요. 그렇게 집착을 하시니 남편분도 힘들어지신 거죠. 그거에 저한테 화풀이 하시면 안 되죠, 사모님. 그녀의 말이 끝나자 교무실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동료 교사들이 슬쩍 눈길을 피했고 남편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 모든 분노가 하나로 응축되듯 제 손끝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손이 올라가 A의 땀을 후려쳤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A는 얼굴을 감싸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바로 너랑 이 인간이야. 남의 가정을 박산을 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그러나 A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폭행이에요. 선생님 나도 보셨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맞은 볼을 보여줬고 뻔뻔하게 수화기를 드는 A를 남편은 말리라 했지만 저는 그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당할 줄 알았니? 이제 네 년놈들 밥줄을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보여줬고 교무실을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휘청거리며 거실로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술 기운에 젖어 있었지만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마를 매만졌습니다. 마치 내가 엄청난 골칫거리를 준 것처럼. 교무실에서 날 대망신을 주고 김 선생한테 속바지 대고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냥 우리 둘이 조용히 해결 봤어도 될 일이잖아.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도 내 앞에 앉아있는 건 더 이상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가정을 꾸렸던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겨진 건 사과 한마디조차 할 줄 모르는 뻔뻔하고 이기적인 남자뿐이었습니다.
술에 쩔어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나는 그가 아닌 나 자신에게 회한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망가졌던 걸까요?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남편이란 남자가 개만도 못한 놈이었던 걸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을 건넌 지금 내게 남은 건 후회가 아니라 복수뿐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저는 이럴 줄 알고 아이들의 친정에 미리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줄 순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넌 원래 예민했어. 항상 의심하고, 항상 날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넌 내가 숨 쉴 공간도 안 주잖아.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끝까지 내 탓을 하는 그의 말에 오만정이 떨어져 버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야말로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볼게. 네 인생도, 네 커리어도, 네가 그렇게 감싸던 A의 미래도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남편은 치기야 분노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저는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A 먼저 해결할 거야. 그리고 너랑은 받을 거 다 받고 깨끗하게 끝내줄게.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서류도 준비 중이야. 네가 가진 것 중에 내 몫이 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이겨먹겠다고 성질 부리지 마. 너나 A나 지옥이 낫다 할 정도로 끝을 보여줄 테니까. 남편은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독한 년이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 너보다 잘 나가고 성질 있는 여자였잖아. 너도 내가 당당해서 좋았었다며. 집에서 네 새끼만 키워다 주면서 입 다물고 살아주니 잊었나 본데 나 독한 거 이제 알았니? 그 후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남편과 A를 매장시키기 위해 학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차분히 앉아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지만 교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교내 문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시하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모님 마음 10분 이해하지만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상했던 반응임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꾹 억눌러야 했습니다. 관리자인 교정 선생님께서 함구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 가정을 파탄낸 불륜 남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저를 회유하려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쓴 침을 삼키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을 하면서 교정실을 나오는데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A가 저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다 A씨인데 사모님께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료 교사들의 애매한 증언과 A씨의 눈물 섞인 진술 덕분에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간 저는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고 내연녀가 바로 A씨라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담당 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상 참작이 되어 처벌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되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형사님의 말대로 법원은 벌금 40만 원의 선고이유의 판결을 내렸지만 저는 졸지에 경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륜 후 저지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단은 아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정작 가정을 지키려 했던 저는 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혀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붙잡고 더 이상 감동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성을 되찾기엔 너무도 억울한 현실이었습니다. A 또한 유부녀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네는 남의 가정을 짓밟아 놓고도 정작 자기 가정은 오롯이 지키며 뻔뻔하게도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엄마로서 이 현실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을 그녀는 과연 이해할까? 아마도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런 인간이니까요. 이해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응당한 벌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한 움큼 삼키며 몽롱한 상태에서 A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가정 파탄 내놓고 너는 네 남편이랑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을 때 너도 데려갈 거야. 그때는 이 문자가 A에게 빌미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알았더라도 보냈을 겁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분노와 절망은 쏟아내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힘들었으니까요. 차라리 더 독하게 내뱉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몇 달 후 A가 학교에서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에 A와 남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지 한 달이 지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정서가 접수되자마자 어차피 이혼할 거 너 같은 독한 여자랑은 못 살겠다 며 집을 나갔습니다. 우유부단한 그 남자다운 태도였습니다. 책임을 지는 대신 도망치는 것. 제가 학교에 찾아간 이후 A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가와 휴가를 번갈아 사용하며 출근에 미뤘고 업무 복귀 명령에도 응하지 않다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까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A의 가정도 평탄하지 않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가슴에 진도로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비로소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수를 위해서는 아직 한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까지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으로 오픈물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A가 보낸 고소장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A는 저를 상대로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니 4천만 원을 배상하라 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A는 제가 그녀를 죽이겠다며 협박했고 직장에서도 그녀를 내쫓으라고 한 잠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륜 행각이 들킨 망신살 때문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다 잘렸음에도 저를 탓하며 법적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법정을 우습게 보는 수준인데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조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송 우리가 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대체 A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제출한 걸까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우기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변호사는 소송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본인이 무단 결근을 하다가 해고된 걸 놓고 사모님께 책임을 묻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협박이라고 주장한 문자는 감정적인 대응 수준을 넘지 않았고 실제적인 법적 위험 요소 또한 없습니다. 솔직히 이 여자라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정신인 여자였다면 처음부터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진 않았겠죠. 예상했던 대로 법원은 A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의 따귀를 올려붙인 점을 고려하여 60만 원의 위자료와 20만 원의 병원비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제가 그녀로부터 반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며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간 A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복수국이 제대로 막을 내렸다는 마음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변호사는 흐뭇한 미소로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복수기로 끝났을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발뺌할 수 없는 모든 증거들이 저에게 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배신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 후에도 제 몫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씩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이 모든 일을 이해할 나이가 되면 엄마가 왜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혼이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길 일도 아니니까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강한 엄마로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